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바로 정치 설계자 한명회입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보잘것없는 말단 궁궐 문지기에서 무려 2명의 왕을 사위로 삼은 남자.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믿기 힘든 신분 상승,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딱 품고 그의 정말 놀라운 인생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시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때는 15세기 중반 조선입니다. 어린 단종이 막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는 한마디로 엉망진창,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요, 바로 이런 혼란이야말로 야심만만한 아웃사이더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한명회, 사실 명문가 출신이긴 했어요. 근데 과거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38이 되어서야 겨우 아주 작은 말단직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의 성격이에요. 부임지에서 관리를 그냥 때려눕히고 한양으로 와버릴 정도의 배짱, 이 반항심. 수년간의 좌절이 그를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 만한 기회를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으로 이어집니다. 1453년의 쿠데타죠. 근데 이건 그냥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한명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거대한 청사진 그 자체였습니다. 이 둘의 역할 분담 정말 완벽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족이라는 권위와 군사력을 가진 행동대장이었다면 한명회는 이 모든 판을 짜는 설계자였던 거죠. 핵심 인물들 포섭하고 누구를 죽이고 살릴지 명단 만들고 심지어 도성 안의 정보 흐름까지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나중에 세조가 직접 이 모든 건 한명회가 다 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라니까요. 말 그대로 이 쿠데타의 진짜 두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의 핵심이 바로 이 살생부였습니다. 이게 그냥 죽일 놈 명단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치밀하죠. 누구를 살려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지, 그리고 누구를 제거해서 공포를 극대화할지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완벽한 심리전의 도구이자 새로운 권력 지도의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자,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축배를 드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가 얻은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략 중에서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저는 이걸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자기 딸들을 연달아 왕한테 시집보내는 거였어요. 8대 왕 내종, 그리고 그 다음 9대 왕 성종까지 2명의 왕이 연달아서 자기 사위가 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는 국왕의 장인,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권력을 지켜줄 제도적인 방화벽, 원상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왕을 돕는 원로들의 자문기구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왕의 허락 없이도 한명회랑 그 패거리들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 기구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한명회가 그냥 권모술수에만 능한 사람이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국경 문제도 안정시키고 외교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놀라울 정도로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어요. 참 여러 얼굴을 가진 복잡한 인물이죠.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막강한 권력은 결국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상징이 된 건축물이 있었으니 바로 한강변에 지은 그의 거대한 정자, 압구정이었습니다. 이 압구정이라는 곳이 그냥 은퇴하고 쉬는 별장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제2의 조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공식 행사보다 더 화려하게 외국 사신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사실상 자기 권력이 왕과 맞먹는다는 걸 온 세상에 과시하는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오만의 무대에서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명나라 사신을 대접한답시고 글쎄 오직 왕만이 쓸 수 있는 물건 용과 봉황이 그려진 천막엔 용봉 차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왕으로 만들어준 그 젊은 왕 성종이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한명회 모욕감을 느꼈는지 떼병을 부리면서 나라의 공식 행사에 불참해버립니다. 바로 이 오만방자한 행동이 성종에게 그를 내칠 완벽한 명분을 주고 만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종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신하의 도리란 말인가? 이 한마디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킹메이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진짜 왕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한명회는 권력에서 밀려나 노년의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복수가 죽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죽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죠.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한명회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바로 죽음 이후의 형벌입니다. 연산군은요, 한명회의 거대한 무덤을 파헤치게 합니다. 관을 박살내고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꺼내서 그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수도 한복판에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시신을 신성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한 가문 전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공포스러운 정치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려고 그토록 치밀하게 설계했던 바로 그 왕조 시스템이 결국에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권력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소만 바꾸는 걸까요? 한명회가 자신의 오만을 과시했던 그 정자, 압구정에 있던 바로 그 땅,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서울의 압구정궁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형태는 정치에서 돈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곳이 부와 욕망의 상징이라는 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